김중옥 건축가의 주요 작품은 크게 이제 여기에 지금 전시된 패널에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몇 가지 주요한 작업을 꼽아 보자면은 부산대학교 본관, 건국대학교 도서관, 함께 서강대학교가 여기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학교 삼총사 혹은 제주대학교는 약간 이제 뒤쪽이긴 한데 그죠? 그렇게 대학교 건물들이 있고 한창호시 주택 이렇게 좀 독특한 모양의 주택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도 주택 부분이 있었고 미국 FNCB 한국지역주택, 윤주탁시 주택, 이경호시 주택, 이강홍시 주택 이런 주택들이 몇 개가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당시에 많이 지었던 공장들이 있어서 유유산업 이 유유산업이 유특한 씨가 회장인데 유유산업은 유한양행의 형제이죠. 유일한과 유특한.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다가 따로 또 나와서 지었던 공장의 안양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고 60년대 프랑스 대사관 60년에 지었던 프랑스 대사관이 있고 제주대학 본관 64년에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김중업의 대표작이 될 수 있었는데 철거가 되어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서 아쉽죠. 그 형태의 어떤 곡선이나 어떤 양괴감, 덩어리감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은 서산부인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지금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60년대에 있었길래 이런 제주대학교 본관 서산부인과 의원과 같은 어떤 비슷한 분위기의 작업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대학교 본관의 지붕 같은 부분은 이 지붕은 프랑스 대사관의 지붕과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경호시 주택의 지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 발전하게 되는 과정도 또 짚어볼 수가 있고요. 유해묘지 전문의 이 지붕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설원식 주택에서 이제 청평산장과 함께 설원식 주택에서 나타났던 이 공포 양식을 현대화한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진주문화회관과 군산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FNCB 한국지점장 주택이라고 적혀 있고 한편에서는 미국 제일은행 한국지점장 주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일은행이 아니고 시티은행의 한국지점장 지사장이겠죠. 그때 당시는 지점이 하나였으니까 주택인데 이때 이 형태 꺾어 쳐 올라간 이 형태는 다시 이제 설원식 그 청평산장의 그 주택에서 썼던 그 치켜 올린 지붕의 또 연장입니다. 그리고 윤주탁시 주택이 이 전체 주택 가운데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중요한 작품으로 취급되는데 어떤 규모나 그 볼륨을 이렇게 덩어리를 처리한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첨한데 보가 지나가고 그것이 보가 이렇게 진짜 그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보가 아니고 가짜 보 같은 것들이 그리드 이렇게 격자형으로 지나가면서 그것이 루버의 역할, 차양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FNCB 지점장 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윤주탁시 주택에서도 나타나는데 60년대에 이런 뭐랄까 처마, 건축적인 처마의 어떤 등장이 70년대에 일반적인 주택에 보급이 되면서 장위동에 있는
일부 큰 저택들에 이것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좀 일반인에게도 영감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경호시 주택은 규모가 주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고 이것이 이태리 대사관으로도 썼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규모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의 형태를 벗어나는데 이경호시는 차관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당시에 이촌동 일대에 번지가 없는 대저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사회 고위층이 그때부터 이미 아방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호화주택들이 넘쳐났었는데, 그때의 예를 들어서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이런 이경호시 주택 같은 것은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로 대사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 않았을까. 자기의 뭐 지금 이건 상상입니다. 썰인데요. 자기가 이제 고위공직자인데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이름이 났었고, 황지우 시인이 그 시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그 고위관직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마 대사관으로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3.15 빌딩, 3.1 빌딩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름이 3.15잖아요.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었고, 그때 당시에 한일 합방에 이어서 이제 반일 민족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3.15가 이름 붙여졌고, 건축주도 3.15 옆에 짓는 거니까 31층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건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만은, 그 외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이강홍시 주택 역시나 이 형태가 육군박물관과 함께 이제 형태가 독특하죠. 진주문화회관, 중소기업은행 본점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활동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셨고,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김종업 선생님이 작업하신 마지막 작업은 예술의 전당 현상 설계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고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 이로 국제방송센터와 평화의 문 정도가 될 것이고, 평화의 문은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작가분들과 협업했던 그런 기록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복제, 같은 프로그램들, 같은 방송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파키스탄 대사관을 설계를 하셨는데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일부 인터넷에 있는 사진 정도만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은 여기에서 몇몇 작업들이 주택과 함께 복수의 사업을 의뢰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서 유유산업 공장과 함께 유특한 주택이 이제 설계가 되었었고, 또한 제주대학교와 함께 문종철씨 주택, 제주대 총장이셨던 문종철씨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본인의 어떤 회사의 설계를 의뢰를 하시고 이어서 주택을 의뢰를 하신다든가, 주택을 의뢰를 하시고 자신의 회사나 뭐 공장 같은 것들을 의뢰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꼽아 보자면은 한창호씨 주택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작곡가인지 혹은 사실은 작곡가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게, 보사부 당시에 공무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어졌던 프로젝트를 다른 사업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FNCB 한국지역주택 성북구 있죠. FNCB 주택은 의뢰를 누가 주선을 소개를 해줬냐면은 성락원의 3대 장주인 심상준 선생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FNCB 한국지점장 메제르브, 미스터 메제르브가
김중업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윤주탁 씨 주택, 송효찬 씨 주택, 이병목 씨 주택, 이렇게 지금 성북동에도 많은 자취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제 어떤 저서 연구에서는 성격상 건축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어진 프로젝트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이 사례가 사실은 뭐 두 손으로는 모자라고 많습니다. 태양의 집 같은 경우도 박지현 씨 주택도 그렇게 했었고, 예, 그 정도로 소개를 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코너로.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하신 뭐 20몇 건, 25건, 30건 그 정도의 주택 중에 이제 15채 정도가 실제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업들이 뭐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많겠지만, 성북구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은 한창호 주택, 윤주탁 주택, FN12 그리고 이병목 주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각자의 요소들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위동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병목 주택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바닥에 큰 타일들과 저런 당시에 유행했었던 등들과 이 천장의 재료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윤주탁 주택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서는 길게 도출시킨 테두리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그 처마가 되면서 보의 역할들이 있는 것과 가짜 보들이 막 얽히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모양들, 그러면서 그런 수평적인 것들 안으로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전체의 모습들이 윤주탁 주택에서 제대로 완결이 되었다고 보통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그 전에 지어졌던 주택들은 같은 연대임에도 불구하고 FN12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테두리 보호라는 것은 계속 유지되었었고, 어찌 보면 초기작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이기도 해요. 한창호 주택은 불과 3년 전의 주택이지만 같은 건축가의 작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질적인 작업이 되었습니다. 지붕의 형태 같은 것들이 거의 그 당시 김중업이 그 전부터 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조형예술 건축가 클로드 파랑이라고 하는 건축가의 어떤 큰 덩어리감 같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집, 사람 인자를 써서 인자집이라고 그 지붕 모양에서 사람들이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의 작업과 꾸준하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 주택 작업이 가지는 전체 건축 활동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또 하나 다른 요소로 꾸준하게 또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한국성의 현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김중업 선생님이 요코하마 고공에서 고전주의 에꼴 보자르 계통의 나카무라 준페이라는 교수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전주의 교육을 받긴 했었지만, 당시 김중업이 실무를 뛰어들었을 때의 일본 사회의 분위기는 또다시 모더니즘의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르꼬르비지에의 사무실로 갔을 때 르꼬르비지에는 완전 모더니스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흥미로운 부분은 르꼬르비지에는 에꼴드 보자르의 어떤 그런 흐름을 거부했던 사람이었는데, 김중업이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거나 김중업이 준페이를 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에콜 보자르 출신이었다는 걸 그 스승이 얘기를 했다면은 르꼬르비지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봤던 거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다. 내가 보자르를 싫어하니까 보자르 출신의 어떤 제자들로부터 배운 건축가는 내가 싫어할 수 있다.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보자르에서 배웠다면은 기본은 됐겠구나.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여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단 그것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 어떤 정권에 의해서 강요되었던 어떤 한국성 같은 것들이 물론 왜곡될 수 있었겠지만 현대화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조금 더 이른 시기였었고, 그죠? 박정희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전인 60년에 이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설계가 되었던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한창호 주택, 물론 이것 자체도 한국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지만 클로드 파랑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유엔묘지 정문 분명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경호 주택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이 이 경복궁 경회로의 어떤 그 하부 천장의 어떤 모습일지 아니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런 어떤 경향을 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전체적인 작품의 어떤 경향을 비평을 할 때는 저는 바라는 것이 학자들이 조금 더 너무 편협하게 본다든가 위 세대로부터 전승이 되어서 내려오는 비평을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것을 동시에 봤으면 해요. 당시에 일본, 당시에 유럽, 당시에 미국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떻게 그 교류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영향, 공통적인 것들을 찾다 보면은 좀 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연구가 우리에게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중업 선생님이 성북동에 당시 사셨던 한옥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김중업 선생님은 프랑스로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셔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상당히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꼴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옮겨 다니셨는데 제대로 된 주택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어쩌면 성북동 한옥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평양에서 계속 부모님 댁에 사시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북한에서 있다가 내려오셨다가 또 서울대학교에 계시면서 관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는 동숭동에 있는 그 제국대학교 관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게 되었고, 그래서 그 관사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로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셔도 관사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게 가능을 했던 그런 좀 불안정한 사회였죠. 그 당시가 상황이. 비록 이제 교수는 아니었지만, 서울대 교수는 아니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 관사를 쓸 수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이 한옥을 고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집을 수리를 하고 수첩에 보면은 내부 수리 혹은 정원 수리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집에 사시면서 어쩌면 일부를 증축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당시의 어떤 사회상을 보면은 좀 독특한 점이 있었던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어떤 한국성, 어떤 강요된 한국성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해방과 함께 내 것을 혹은 내 것이 이제 한국의 것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방 무렵부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민족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발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증언이 있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 게 그것은 그런 민족 문화는 좀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박고석이니 이경성이니 이런 김종업 선생님이나 그 건축가들 주변에 있었던 어떤 민족 뭐랄까 예술가들, 어떤 학자들의 분위기도 그랬었고, 어떤 공예, 민속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나 지식인들이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일제시대 때 아마 그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어떤 반발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물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석 같은 것들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나 민화, 목공예들, 가구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들이 그 당시에 거의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어떤 현상이었죠. 그래서 김종업 선생님이 관련돼서 김수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소장품전도, 민예품 소장품전도 했었고, 그래서 이 집에 들었던 이 집은 그냥 주택으로만 쓴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드나들었던 화가, 많은 화가, 건축가들의 증언들이 단편적으로 다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누군가 들어갔더니 그 대청을 지나서 안방을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덩치 큰 김종업 선생님이 앉아 계셨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집에 얽힌 이야기는 비단 이제 아드님의 어떤 증언,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드님의 증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작업의 어떤 모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영감이,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주택이, 이 한옥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좀 봤으면 했던 것이, 김중업은 어렸을 적부터 한옥에서 살았을까 혹은 이제 일본식 가옥에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평양에서의 생활은 짧았을 것이고, 그 이후로 일본과 그다음 돌아와서 살았던 곳들은 다 일식 주택들이었으니까, 어쩌면은 김중업에게는 물론 김중업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건축가들에게 일본 주택들이 가지는 공간감이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 성북동 한옥을 고쳤다면은 그 고친 곳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공간 구성이나 비례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그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문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간의 배치 같은 것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숭동 관사의 평면과 이 한옥의, 성북동 한옥의 평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